바꾸는 거예요. 미래 시점의 거래인데 이게 지금 결정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포워드 거래고, 이자가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리즈로 계속 지급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포워드 포트폴리오다. 스왑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금리 스왑의 경우는 통상 이렇게 이자를 맞바꾸는데, 하나는 고정금리, 하나는 변동금리로, 그리고 변동금리는 많은 경우 리보랑 연동돼서 변동금리 지급을 하는데, 리보금리는 현재 리보금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전의 리보금리를 활용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 지금 예제가 여기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텔이라는 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직접 만나서 말하자면 그 금리 스왑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 표시가 인텔이 고정금리 5.2%를 내주고 있습니다. 인텔도 5.2% 이자를 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리보 플러스 0.1%의 이자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이자를 이쪽은 고정금리를 주고 있고, 이쪽은 변동금리를 주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 지금 부채를 갖고 있는 거죠. 부채인데 그 부채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는 고정금리 부채를 갖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채의 내용이 변동금리, 리보는 이거 계속 변하는 금리니까 변동금리 부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회사가 뭐 통상 이런 경우는 이제 금리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런 스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왑 거래를 했다. 즉 인텔 입장에서는 5% 고정금리를 받고 리보라는 변동금리를 준 거죠. 이렇게 주면 인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인텔 입장에서는 네트로 봤을 때 5% 고정금리 받아서 5.2%를 주는 거니까, 네트로는 5% 받은 데서 0.2%만 얹어준 거죠. 그리고 인텔 입장에서는 네트로 봤을 때 인텔 입장에서는 리보가 나간 거죠. 리보 플러스 0.2%의 이자를 줬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요 금리 스왑 거래를 통해서, 인텔 입장에서는 5% 받아서 5.2% 고정금리를 준 거니까 여기서는 0.2% 얹어준 거고, 인텔 입장에서 나간 거는 지금 리보가 나가고 추가로 0.2%가 나간 거니까, 네트화 시켰을 때 보면은 원래는 이 금리 스왑 하기 전에는 인텔은 5.2%의 고정금리 이자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금리 스왑을 통해서 고정금리 이자 주는 그 부채가 리보 플러스 0.2%의 변동금리 이자 주는 부채로 바뀐 겁니다. 말하자면.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는 리보 플러스 0.1%의 변동금리 이자를 주는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금리 스왑을 통해서 리보 받아서 리보 플러스 0.1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0.1만큼 얹어준 거고, 리보 거래에서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또 5% 고정금리가 나가죠. 그러니까 5% 더하기 0.1, 즉 5.1%의 고정금리 이자를 주는 부채가 원래는 리보 플러스 0.2%의 변동금리 부채였는데, 이 금리 스왑을 통해서 부채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변동금리 이자를 주는 부채가 고정금리 5.2% 이자를 주는 걸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부채의 성격을 바꿨다. 원래는 고정금리였던 부채가 변동금리로 바뀌고, 원래는 변동금리였던 부채가 금리 스왑을 통해서 고정금리 부채로 바뀌더라 하는 게 이 그림의 요지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통상 직접 만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이 뭐 투자은행이든지 또는 뭐 상업은행이든지 은행들이 통상 중간에서 브로커 딜러 역할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해주냐면, 이런 과정에서 수수료를 떼요.
5.015%를 받아서 4.985%로 남겨주면 리버 받아서 리버 여기서 남는 게 없죠. 5.015를 받아서 4.985로 주면 그 차이만큼 금리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중간에 금융기관이 투자은행이건 상업은행이건 끼는데 나머지는 똑같죠. 뭐. 물론 뭐 계산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5%를 받아서 5.2로 주는 게 이번에는 4.985를 받아서 5.2로 주니까 내용은 좀 계산은 조금 달라지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이 계산을 네트로 계산해보면 리버 플러스 2.15가 나오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고정금리 부채가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고 변동금리 부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변동금리 부채가 고정금리 부채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부채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하는 예제입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 예제는 그 반대예요. 원래 인텔이라는 회사가 리버 마이너스 0.2%의 이자를 받기로 돼 있다. 이거는 자산이죠. 변동금리랑 연동되어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4.7%의 고정금리 이자를 받는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금리 수합을 통해서 리버 상쇄되고 인텔 입장에서 이걸 네트로 계산을 해보면 5% 받고 마이너스 0.2%니까 4.8%가 되죠. 금리 수합이 없을 때 인텔 입장에서는 리버 마이너스 0.2%라는 변동금리랑 연동되어 있는 변동금리 성격의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금리 수합을 통해서 4.8%라는 고정금리 자산으로 자산의 성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금리 수합하기 전에는 이쪽을 forget about it. 금리 수합 잊어버리면 4.7%의 이자를 받는 고정금리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리 수합을 통해서 리버 받고 4.7%를 받아서 5% 주니까 네트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0.3 리버 플러스 0.3%를 받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4.7% 받아서 5% 얹어주니까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0.3만큼의 추가 부담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손해보고 더 얹어준 거니까 떼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3만큼 손해가 났고 그 다음에 리버는 받고 그러니까 하여튼 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원래 이 금리 수합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원래는 고정금리 형태의 자산이 있는데 그게 이 금리 수합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변동금리 형태의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직접 만나서 딜을 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이 중간에 낀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왜 중간에 끼려고 그러냐? 이렇게 수수료 넣는다. 5.015에 받아가지고 4.985로 남겨주면 5.015 마이너스 4.985만큼의 그 차익이 생기죠. 그거만큼은 금융기관이 먹는 거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본래의 자산의 성격을 바꿨단 말이에요. 고정금리 형태의 자산을, 변동금리 형태의 자산을 고정금리 형태의 자산으로, 고정금리 형태의 자산을 변동금리 형태로 자산을 그 성격을 바꿨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왜 금리 수합을 쓰느냐, 사람들은. 금리 수합을 쓰는 이유는 조금 전에 예제에서 봤듯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